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점성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점성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성술이 들어온 지는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한 2, 30년 정도 됐고, 그 전부터 뭐 개인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서적으로 출판이 되고 좀 대중화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나 1980년대 후반 정도 때 이제 책으로 나오고 여러 사람한테 좀 알려지기 시작한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점성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점성술을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고전 점성술이라고 하신 점성술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점성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구분이 외국에서도 존재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서로 상충되고 반대되는 접근 방식으로 좀 그렇게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해요. 즉, 고전 점성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심리 점성술은 신빙성이 없다. 심리 점성술을 공부하신 분들은 고전 점성술이 너무 피상적인 거, 표면적인 거에만 집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를 대립상으로 서로를 보기는데요. 외국에서는 좀 이런 형태의 구분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중세 점성술이라던가 어떤 그런 고전 점성술이라는 타이틀의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점성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점성술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인류가 하늘을 이제 관측을 하고, 시간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늘을 관측할 수밖에 없거든요.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우리가 낮이고, 또 달이 떠 있는 동안은 밤이고, 그다음에 달의 모양도 계속 바뀌어가고, 뭔가 그거에 따라서 한 달이 결정이 되고, 또 이게 더 발전해서 1년이 결정이 되고, 또 농경사에 들어오면서 이제 식물을 키워야 되는데 직접 그때는 이제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꼭 천체적인 운행을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살았는데, 이 하늘의 천체의 운행이 단순히 하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땅한테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면은 덥고, 겨울이 되면 춥고, 뭐 이렇듯이 밤에는 뭐 어둡고, 낮에는 밝고, 이렇듯이 단순히 하늘에 있는 떠 있는 행성들이 하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기후라던가 여러 가지 현상들로 땅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욱더 이제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연구해 나간 것들이 점성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된 것이 바빌론 지방, 칼데아 지방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지방에서 한 3000년경 전, 2500년에서 3000년경 전부터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었다라는 그런 출토품, 역사적 유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그 그리스 지방이라던가 또는 이집트 지방하고 연관이 되면서, 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다 통일하면서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통폐합되면서 이런 것들이 융화되면서 또 그 점성술 지식이 발전을 해요. 헬레니즘.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 로마 어떤 시대로 또 넘어가가지고 또 여기서 점성술이 발전을 하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로 한 1000년 동안 그 크리스트교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점성술이 자취를 감추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점성술이 그 아랍 지방, 그 이슬람 지방으로 넘어가서, 이슬람 문화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합니다. 1000년 동안은.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다시 르네상스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점성술이 재조명을 받게 돼서, 그 유럽에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또 점성술이 알려지게 되고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바빌론에서 칼데아부터 이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발달된, 여기 이슬람 문화에서 발달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요런 정도를 이제 고전이라던가 또는 중세, 네, 점성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때 발달을 한 후에 다시 이제 유럽에서는 과학혁명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서 이 미신이 아니냐 점성술은, 그러면서 이게 터부시가 돼요. 또는 그냥 아주 재미라든가 가십거리로만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세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또 몇백 년간 또 흐름이 또 끊겨요. 그러다가 1900년도 초에 다시 이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포스트모더니즘 사료에 또 맞춰가지고 그 점성술 자체가 재조명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1900년도 이후에 여러 알렌 레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점성가들이 나와서 독자적으로 기존의 점성학을 공부하고 또 자신의 이론을 덧붙이고 하면서 이게 현대적으로 이제 점성술이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중세나 고전을 얘기하는 건 이 기간 동안의 점성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대다수의 외국에 있는 점성가들은 이 고전이나 중세의 어떤 점성술적인 기법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1900년도 이후에 발달한 현대적인 점성가들의 어떤 지식이나 기법을 다 활용하는 형태로 지금 외국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장선 같은 거죠.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그냥 연장선 같은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분시키는 식으로 갑니다. 요거를 바빌론부터 요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그 중세 고전 점성술이라고 딱 못을 봤고요. 그다음에 1900년도 이후에 여러 점성가들이 발달시킨 또 연구한 기법들을 또 심리 점성술이라고 못을 박아요. 또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다른 이론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제 좀 약간 대립상으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두고 어디를 중시하느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요. 과거의 어떤 이런 전통적인 기법들을 중시하느냐, 또는 전통적인 기법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개인적인 어떤 연구의 노력들을 더 덧붙인 현대 점성가의 어떤 걸 중시하느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바둑을 좀 예를 들면, 바둑도 몇천 년 동안 발전되어 온 기회인데 당연히 그 바둑에도 여러 전술과 전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그 성인들, 예전에 이제 바둑의 성인들이나 바둑을 하신 그 고수들이 발전해온 그런 기법에 내가 집중을 한다. 더 그거를 더 열심히 갈고 닦아서 그걸 완전히 깊이 있게 파겠다. 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런 예전 분들이, 고수들이 해놓은 것들도 이제 존중을 하지만 그걸 또 바탕으로 어떤 나만의 이론이라든가 어떤 나만의 전략이라든가 전술을 더 만들겠다. 또는 최신 이론이라든가 최신 전략이나 전술에 더 관심을 가지겠다. 라는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서로 도와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고전 전통이니 또는 심리인이 이렇게 이분법적인 개념보다는 중세 고전 점성술, 현대 점성술 이렇게 구분을 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는 이제 고전하면 고전 전통이면 과거에 좀 더 집중한 느낌이 들고, 현대라면은 쭉 시간적인 연결상 요즘 시대 때 발전한 그런 기법에 좀 더 관심을 주는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떤 고전, 전통 개념이 있을 거고, 어떤 현대. 그럼 이거는 서로 도와가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옹호이지 신화라고 그랬잖아요. 예전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쌍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고전 전통에만 집중을 하는 점성술보다는 이런 현대, 이것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개선시킨 어떤 현대적인 그 여러 점성술, 점성가들의 관점이나 연구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점성술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본 거인데요.